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주 오래전 사건을 준비를 했어요. 29년 전 1996년도 사건입니다. 12월 8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평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이 호수 안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남성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시신이 되게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물속에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신 발견 상황 자체가 평범하진 않지만요. 신원이 금방 밝혀지는데 서울시 광진구에 살던 43세 남성 사채업자 최 씨였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들어가면서 다행히 범인이 금방 잡히기는 했는데 이 검거된 범인이 완전히 이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 사망한 최 씨가 그동안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막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살인자의 진술일 뿐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라면 사망한 최 씨는 누가 봐도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악마인 거거든요. 울분을 토한 살인자가 누군지, 그리고 최 씨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건지 지금부터 사건 내용 전해드릴게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낚시꾼 강 씨였어요. 강 씨가 시신을 발견한 게 오전 11시 40분경 1.5m 깊이의 물속이었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이 시신을 건져 올렸는데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알몸 상태였는데 손이랑 팔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목은 더 이상해요. 그 차량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철제 유압잭 있잖아요. 이게 철사로 묶여가지고 달려 있었던 거예요. 개당 무게가 20kg 정도 나가거든요. 2개면 40kg죠. 어떻게든 이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신 머리 쪽을 보면 뭔가로 되게 심하게 맞은 듯한 자국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사망한 지는 2, 3일 정도 돼 보였고요. 다행히 이제 지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분석을 시작하는데 바로 신원이 확인돼요. 서울 평화시장에서 단추나 지퍼 같은 그런 금속 부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가게를 운영하던 43세 남성 최 씨였습니다. 경찰이 일단 이 주변 인물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시신을 발견했던 시점이 12월 8일이었잖아요. 가족들이 최 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이틀 전인 12월 6일이었습니다. 최 씨를 아는 그 시장 사람들도 다 6일 저녁에 최 씨가 퇴근하는 걸 봤다. 근데 이후로는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랑 그 일터의 지인들이 다 지금 같은 시점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경찰이 최 씨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그냥 평화시장에서 평범하게 장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주 수입원이 장사가 아니라 이 평화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업이었던 거죠. 주로 어음이나 수표 할인을 해주는 형식인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96년 당시 돈으로 매달 2억 원 정도의 돈이 최 씨 손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 치고는 사채업을 되게 크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뭔가 돈 때문에 생긴 원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경찰도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채 때문에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 일단 뭐 시신 상태도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양팔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다리는 철제 유압잭 달려있고. 이게 좀 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범행을 하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경찰이 봤을 때는 최소 2명 이상이 이 살인에 가담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수사를 진행했었던 대상이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사채 거래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 중에서는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월 6일 저녁 이후에 최 씨를 만났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경찰이 수사 방향을 사채업자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누구에게 돌린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최 씨의 사업상 지인들이나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서 얻어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도 되게 답답하고 유족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 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태도를 딱 보니까 경찰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가족들을 좀 파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 최 씨 가족들의 행동을 봤을 때 범죄 피해자의 가족 같지 않은 이상함이 계속해서 느껴졌던 거예요. 심지어 시신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도 아는 사람들인데 상식적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틀 동안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어느 날 막 갑자기 호수에서 쇠사슬이 칭칭 감긴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면 거의 멘탈이 부서질 수밖에 없잖아요. 슬픔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빨리 수사해달라. 제대로 해달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조급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모습은커녕 지나치리만큼 너무 의연하고 담담해 보였다는 거예요. 가족 사망에 대한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 근데 이거는 최 씨의 형제, 그리고 최 씨와 가장 가까웠을 아내와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경찰이 알아봤더니 이 가족들이 슬픔을 느끼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최 씨 실종 이후에 이 최 씨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치 사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족들을 불러서 최 씨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너무 비협조적인 거죠. 뭔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경찰이 질문을 하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수사 방향이 가족들 쪽으로 향하면서 최 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돼요. 최 씨가 엄청 포악한 성격이고 가족들하고 불화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 임 씨와의 갈등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죽인 거냐. 근데 또 이렇게 보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1살 어려요. 나이가 되게 비슷하고 되게 건장한, 사진만 봐도 되게 건장해 보이잖아요. 이런 남편을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서 죽이고 거기다가 막 쇠사슬에 쇳덩어리 40kg 되는 거. 이거를 매달아서 청평호에 수장시키는 게 가능하냐, 여자 몸으로. 경찰 판단도 그랬습니다. 불만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자 혼자 저지르긴 어려울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건 맞으니까. 또 갈등도 분명했고. 그래서 경찰이 임 씨를 계속 압박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신 발견 9일 만에 임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예상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부살인. 아니 그러면 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평범한 주부가 청부살인까지 저지른 이유가 단순히 남편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아서 남편이 포악해서 그 갈등 하나 때문이었을까. 경찰이 물어봤더니 임 씨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딸 때문에 남편을 죽인 거다. 남편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나는 남편을 죽인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 최 씨가 저질렀다는 일들에 대해서 다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경찰도 그때 이걸 듣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사실인가? 완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물론 살인자의 진술이지만 들어보자면 이 최 씨가 가정폭력, 막 때리고 포악하게 굴고 이거를 뛰어넘는 짓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도 여기저기. 주변 친인척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제, 결혼한 친인척, 어린 조카, 기회만 되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랬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피해자들 모두 자신들의 피해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힙니다. 밝혀진 것만 이 정도예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짐승 같은 행각이 주변 친인척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임 씨가 딸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친딸에게까지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95년 12월에 큰딸이 이제 이때 20살 재수생이었어요. 원서를 쓰러 나간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딸한테 최 씨가 아빠가 밥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니 여관으로 끌고 가서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뭐 그 다음은 쉬웠겠죠. 이후로도 계속 짐승만도 못한 짓이 이어져요. 근데 이게 참 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드는 이유가 엄마 임 씨도 자기 딸이 아빠한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남편을 말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딸한테 그런 짓을 하기 전에 항상 임 씨를 엄청나게 때렸다는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방에다 가둬버렸대요. 나오지도 못하게. 이게 지금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방에 갇혀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딸이 밖에서 당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아마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도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혼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빠가 그런 짓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최 씨의 어떤 성범죄가 1986년부터 시작됐었던 거거든요. 그때 어떤 시기였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많은 사건들, 그 당시에 많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셨겠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거나 되려 막 피해자가 비난받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임 씨도 경찰 도움 받아서 이런 지옥 같은 일상을 멈추고 싶었겠죠. 근데 그 이후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큰딸까지 건드리는 최 씨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살인으로 끝내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저 쓰레기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임 씨가 그 살해 시도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게 혼자서 청부업자를 따로 구해서 준비한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자기가 생각했던 이 계획을 여동생 부부한테 먼저 털어놨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그 사람 죽이고 싶다. 근데 여동생 부부가 그 말을 듣고 임 씨를 돕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죠. 임 씨 제부가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때 같이 일했었던 이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사정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청부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 씨를 포함해서 그 이 씨 주변에 박 씨, 오 씨, 장 씨 이렇게 4명이 모입니다. 착수금 350만 원에 성공하면 수천에 성공 사례금까지 주기로 약속을 해요. 첫 살해 시도는 11월 16일이었어요. 이 4사람이 강도로 위장해서 최 씨 집에 침입을 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세고 격렬하게 반항을 했는지 이 남자 4명이서 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미수에 그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2번째 시도를 하거든요. 이때는 1차 시도 때 있었던 4명 중에서 이 씨하고 다른 남성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빠졌어요. 12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던 새벽에 2사람이 최 씨의 집에 다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잠든 최 씨의 머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이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곧바로 최 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청평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쇠사슬을 감고 다리에는 유압잭을 2개 달아서 물속에 던지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에 임 씨는 2사람에게 도피 자금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넸어요. 재판 내용 전해드릴게요. 임 씨는 재판에서 남편을 꼭 죽이고 싶었다라면서 범행을 인정합니다.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이었다라고 치를 떨어요. 피해자고 뭐고 정말 이 사람의 과거 악행만 집중해서 보자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맞죠.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최 씨, 그러니까 사망한 최 씨의 친동생들조차 형이 그렇게 살해되고 시신으로 발견됐음에도 최 씨를 동정하거나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형수인 임 씨를 동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형이 친딸까지 폭행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 형수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탄원을 했어요. 최 씨 여동생은 오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다. 법만 아니면 내가 오빠를 어떻게 했을 거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동생의 어린 딸도 이제 최 씨 입장에선 조카죠. 이 조카도 최 씨의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해요.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이런 행위가 최 씨가 성인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린 조카하고 친딸에게 이런 짓을 했던 악행들이 이미 최 씨의 결혼 이전? 아주 오래전의 삶부터 조금씩 기미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최 씨 여동생은 임 씨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구명운동까지 벌여요. 이번 사건에서 최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주범, 종범들에 대한 판결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살인을 청부했던 임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이 다 참작이 된 그런 판결이었어요. 임 씨가 복역 중일 때 최 씨 여동생들이 계속해서 면회를 갔었다고 하고요. 임 씨는 1998년에 8.15 특사로 가석방 됩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죽음으로 죄값 치른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망 이전보다는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 가족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아내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됐다라고 하면 자신의 가족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근데 최 씨의 죽음은 다르죠. 오히려 피 섞인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환영했습니다. 살인을 청부한 사람을 옹호하고 위로했죠. 관련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신문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게 법조문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참작한 판결을 했을 때 종종 쓰이는 표현이더라고요. 살인청부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돈을 주고 그것도 시키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들을 재판부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징역 3년이라는 짧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이 사건 준비하면서
김보은 김진관의 의붓아버지 살인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1992년에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랑 성폭행 피해를 당한 시기도 되게 많이 겹치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의붓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김보은 양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구속된 후에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하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도 원하지 않았던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수백 번 발버둥을 쳤을 거고 무력감과 절망을 오고 가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일밖에 없었을 겁니다. 살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자 딱지가 붙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임 씨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은 피할 수가 없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